네, 안녕하세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많이 침하됐었죠.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CNBC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연준이 긴축 정책의 세 가지 위협으로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연준이 긴축 정책을 세 번 올릴 거라는 전망은 어제 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중앙은행가들은 12월 회의록에서 곧 금리를 인상하고 자산 구매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할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는 중앙은행 유동성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시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국채 및 주택저당 증권 보유를 감소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고용시장을 회복됨에 따라 고안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시장을 역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파이낸셜의 린지 베리란 수석 시장 전문가는 어제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연준이 빠르고 맹렬히 나서 시장 유동성을 빼앗을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관리인들은 회의에서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요시카미는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주 청문회에 연설할 예정이며 1월 25일에서 26일 연준 회의에 이어 이번 달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요시카미가 보는 한 가지 큰 요인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로 결정한 동시에 오미크론 변형의 부정적인 영향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나서서 모든 팬데믹이 휩쓸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앞으로 30일에서 45일 동안 계속 문제가 될 경우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차대조표 해제 기간 동안 연준은 채권 포트폴리오에 상한선 금액이 소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대차대조표가 9조 달러에 육박하며 이 중 8조 3천억 달러는 연준이 매입한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초기 견해는 연준이 이번엔 더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2020년 전망을 탐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동시에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기에서 두 이벤트 사이에 2년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우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의 조언은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신중하게 투자, 거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에 FOMC 회의록에서는 연준은 계속해서 노동시장 최대 고용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고용시장이 왜 변동성을 가져오냐면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있으며 고용 지표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조사 지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20년도 4월쯤에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률이 최대 14.8%까지 지속하였고 점점 낮아지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비농업 고용 수준을 보면은 코로나 때 또 주춤했다가 점점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말하기를 노동시장이 최대 고용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연준은 긴축 정책을 실행하는 데 박차를 가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것 또한 2018년에서 2019년과 데자뷰를 보여지는데 2018년도쯤에 파월이 초임했을 당시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며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며 고용시장 노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인상시켰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경제성장이 둔화를 일으키니까 파월이 다시 금리를 인하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위처럼 2021년도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은 다시 고용지표를 보며 금리 인상을 시키려 하죠. 2018년과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 저점인 39,6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취해봐야 될 상황으로는 내일 발표가 되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5월과 지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락 후에 단기적인 상승을 통해 다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하락 후에 단기적인 상승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지 아닐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RSI 지표가 30 밑으로 내려가고 전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에 따라 전 저점에 가면 1차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전 저점에서 반등을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추가적인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걸 살펴보면은 전 저점을 뚫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성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이 두 번째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이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통화 공급의 증가인데요. 통화 공급 증가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씩 상승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준에서 돈을 이렇게 풀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상품별 생산과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 연준에서 돈이 품과 동시에 쭉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연준은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전 저점에 다가가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락세 기형으로 이어지다가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발 전 저점이 깨지지 않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지는 상승 트렌드를 보여줬었는데 이런 전 저점이 깨지질 않고 여기서 쭉 올라가다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 통화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암호화폐에 투자한 현금을 확보하여서 비트코인의 전 저점이나 이런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1차 매수 시점으로 잡으며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